자, 좋습니다. 이것이 하버드의 CS50입니다. 이곳 샌더스 시어터는 루스벨트와 처칠, 말콤 X, 번스타인, 많은 연사들이 연설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인류의 지적 유산이 집약된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가족분들을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CS50 학생들은 이미 알겠지만 프로그래밍 업계에는 책상 위에 러버덕, 즉 고무오리 한 마리를 두는 독특한 관습이 있죠. 실제로 몇 주 전 우리는 모든 수강생에게 이 오리를 한 마리씩 나눠줬습니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짜다가 버그라는 벽에 부딪히거나 도무지 문제가 안 풀릴 때 누군가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조교가 곁에 없을 때 여러분의 그 혼란스러운 생각을 이 오리에게 말로 직접 설명해보라는 겁니다. 오리 이 자식, 내가 여기서 루프를 돌렸는데 왜 값이 안 나오지? 라고요. 재밌는 건 그렇게 입을 여는 순간 뇌 속 브로카 영역이 자극받게 되고 얽히고 설켜 있던 뇌 속 엔트로피가 정렬되고 종종 여러분 머리 위로 전설적인 전구가 탁 하고 켜진다는 겁니다. 아, 내가 바보였네.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죠. CS50 학생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 오리를 가상화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녀석의 형태였죠.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 프로그래밍 환경 안에 언제든 부를 수 있는 가상 러버덕을 심어놨습니다. 초창기 버전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학생들이 타닥타닥 타이핑을 합니다. 나 문제 푸는 것 좀 도와줄래? 그럼 몇 년 동안 이 CS50 오리가 했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꽥하거나 꽥꽥거리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단순한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채팅창에 자기 고민을 타이핑하는 그 순간 스스로 답을 찾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말 한마디 없는 그 오리 녀석이 사실은 침묵하는 소크라테스였던 셈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과 생성형 AI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꽥꽥 오리는 드디어 말문이 트였습니다. 수많은 언어뿐만 아니라 기계 언어로도 티키타카가 가능하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챗GPT보다 덜 도움되는 버전이 아닙니다. 정답을 스포일러처럼 뱉어내지 않고 마치 훌륭한 교사나 소크라테스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해답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러버덕을 가능케 한 기본 블록이자 요즘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기술이죠.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뭔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가 됐든 소리가 됐든 비디오나 텍스트가 됐든 말이죠. 마치 위조 집회범과 경찰이 끝없는 추격전을 벌이듯 AI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단련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반부터 확실하게 참여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보십시오. 그러면 투표소에 연결될 겁니다. 오늘 키보드 조작을 도와주기 위해서 CS50의 프리셉터 켈리가 무대에 함께 해주겠습니다. 간단한 게임을 통해 과연 우리 인간이 지금 시점에서 AI와 현실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시험해 봅시다. 일종의 집단 튜링 테스트인 셈입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데이터를 빌려왔습니다. 몇 년 전 AI와 실제 사진을 비교하는 기사를 냈었거든요. 자, 화면에 사진이 두 장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쪽이 AI일까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휴대폰 화면을 넘겨보시면 투표창이 활성화될 겁니다. 자, 답변이 들어오고 있군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70% 이상이 오른쪽이라고 답했습니다. 켈리, 다시 사진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오른쪽이 AI였습니다. 어딘가 좀 너무 매끄럽거나 지나치게 완벽해 보였나 봅니다. 자, 그럼 예제를 좀 더 봅시다. 이번에도 사진 두 장입니다. 질문은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 AI일까요? 왼쪽? 오른쪽? 실시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좀 치열한 접전이네요. 과반수는 왼쪽이라고 했지만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답한 분도 5%나 됩니다. 켈리, 다시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실 이번엔 함정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둘 다 AI입니다. 이건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 속 두 인물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합성해낸 통계적으로 가장 완벽한 전기양의 꿈일 뿐입니다. 자, 이번엔 텍스트로 가봅시다. 우리 CS50 오리의 기반 기술이죠.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글은 9살 초등학생이 썼을까요? 아니면 챗봇일까요? 자, 에세이 1번을 보죠. 점심으로는 맛있는 샌드위치랑 시원한 주스를 챙겨가고 싶어요. 때로는 사과 한 조각이나 감자칩 한 봉지를 챙겨가기도 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얘기해요. 에세이 2번입니다. 엄마가 샌드위치랑 과일을 싸주셨어요. 식당 빈자리에 가서 앉았고요. 친구들이 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자, 1번과 2번 중 누가 AI일까요? 투표해주세요. 막상 막하의 접전이지만 다수가 에세이 1번을 AI로 지목했습니다. 혹시 1번이라고 찍은 분 계신가요? 이유가 뭐죠? 2번이 더 학생이 쓸 법한 글 같아요? 잠깐, 학생 가족으로 함께 오셨군요. 어린 학생은 몇 학년이죠? 5학년이요? 그럼 아까 그 글쓴이 1년 후배네요.
정답은 에세이 1번이 AI였습니다. 사실 에세이 2번이 전형적인 초등 4학년 혹은 앞에 계신 5학년 학생이 쓸 법한 글이죠. 1번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4학년짜리가 친구들이랑 상호 안부를 묻고 하루 일과를 공유한다 같은 지나치게 점잖은 표현을 쓸 리가 없거든요. AI는 문법이 완벽하지만 4학년들이 쓰는 찐 말투는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이런 게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구분하는 게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강의 목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 오리가 그리고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알려드려야죠. 수십 년간 연구가 축적됐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메모리 및 디스크 공간 그리고 이 모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합쳐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술이 폭발했습니다. 자, 우리 CS50의 오리는 꽤 복잡한 아키텍처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손을 든 학생이 있고 cs50.ai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코드를 짰죠.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API라는 일종의 디지털 통로를 꽂아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제3자 서비스의 거대한 뇌를 통째로 빌려서 우리 진영으로 확장해 쓴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대 모델을 만드는 힘든 일을 해냈고 우리는 거기에 CS50만의 비법 소스, 즉 교육적 안전장치와 철학을 한 방울 떨어뜨려 이 오리가 CS50 수업에 딱 맞는 대답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좋든 싫든 간에 요즘 전 세계 직장인들의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 프로필마다 우후 죽순 튀어나오는 마법 같은 단어죠. 채용 공고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떠드니까요. 하지만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건 다리나 건물을 짓는 엄밀한 공학 형태라기보다는 AI와 밀당하는 대화 기술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디테일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에다가 맥락, 즉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부여하는 순간 AI가 수만 가지 헛소리 대신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내놓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대신 맥락 공학이라 부를 수 있겠군요. 이 분야에는 알아야 할 두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CS50도 이 구조를 완벽히 이용해서 러버덕을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이건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 AI의 초자아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어로 작성한 절대적 지침이죠. 이 지침은 AI의 본능을 쿡 찔러서 특정한 성격을 갖게 하거나 너는 함부로 정답을 말하면 안 돼 라는 나침반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CS50이 작성한 시스템 프롬프트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리가 따라야 할 헌법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CS50의 친절하고 든든한 조교입니다. 딱딱한 기계가 아니라 징그란 멘토의 가면을 씌우는 겁니다. 당신은 또한 러버덕입니다. 이때부터 AI는 고무오리 멘토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한 줄이면 하버드 학생들이 AI에게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오직 CS50과 컴퓨터 과학 분야의 질문에만 답하십시오. 문제 세트의 정답을 통째로 알려주지 마십시오. 이는 학업 윤리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세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서문, 즉 시스템 프롬프트 뒤에다가 학생이 방금 타이핑한 질문, 즉 사용자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붙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리가 고양이나 개 혹은 잘난 척하는 박사님처럼 굴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가 의도한 교육적 목표에 맞춰서 오직 튜터로서 안내만 하는 비결입니다. 영조차 우리가 이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겠죠. 그때 제가 즉석에서 뚝딱 만들어냈던 코드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한 줄 한 줄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건 그저 마법 같은 주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CS50에서 파이썬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첫 강의 때 짰던 이 코드가 이제는 외계어가 아니라 조금 더 상식으로 논리로도 다가올 겁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는 먼저 오픈 AI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했습니다. 오픈 AI라는 제3자가 짜둔 공구 세트를 우리 작업대 위로 갖고 온 셈이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겁니다. 우린 0주차 수업 때 클라이언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오픈 AI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할 도구의 실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제시하는 유저 프롬프트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이라이트 시스템 프롬프트도 정의했습니다. 한 단어로 대답해라, 고양이인 척해라, AI의 페르소나를 담는 상자였죠. 그리고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코드가 있었는데 우리는 리스폰스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건 오픈 AI 서버에서 돌아올 응답을 담을 그릇입니다. 우리는 client.responses.create 라는 함수 혹은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임포트가 공구함을 갖고 오는 거라면 메서드는 톱질하기, 망치질하기처럼 구체적인 기능입니다. 단순한 함수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라는 객체에 속한 기능이죠.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 인자를 던져줬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든 말이죠. 첫째, 사용자의 질문. 둘째, 우리의 지침.
셋째, 우리가 사용할 AI 모델. 마지막으로 프린트를 써서 그 응답을 출력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CS50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원리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드를 전에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던 그 껍질을 한꺼풀 더 벗겨보려 합니다. 추상적인 마법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공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지금까지는 이 기능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사실 CS50 수업이 거의 끝날 때까지, 즉 여러분이 파이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금단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오면 우리는 여러분이 VS 코드에서 이 기능을 쓰는 걸 환영하고 또 권장합니다. 금지는 훈련이었고 허용은 일종의 졸업장이니까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쓰는 코딩 환경입니다. 몇 주 전에 학생들에게 내줬던 과제 스펠러 폴더를 미리 가져왔습니다. C 언어로 맞춤법 검사기를 만드는 CS50의 전설적인 악몽이죠. 이 안에 dictionary.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0조차부터 7조차까지의 고통을 겪지 않은 분들에겐 외계어겠지만 학생들은 여기서 4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대부분의 학생이 이 빈칸 또 이 빈칸을 채우는데 길게는 15시간 정도 걸렸을 겁니다.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메모리 주소를 추적하고 포인터라는 쇠사슬을 연결하고 무엇보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segmentation fault, 말하자면 남의 사유지를 무단 침입했다가 그 즉시 가차없이 쫓겨나게 만드는 저 지독한 유령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비 프로그래머들이 AI 기술을 사용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빨리 코드를 짤 수 있는지 말이죠. 오른쪽에 제가 커파일럿을 켜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 완성기가 아닙니다. 과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시절 옆자리 동료가 해주던 내비게이터 역할을 AI가 수행하는 겁니다. 구글이나 엔트로피카 같은 여러 제품과 유사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깃허브가 제공하는 제품이고, 이런 채팅방 같은 기능도 제공합니다. 채팅창에 제가 이렇게 쳐보죠. 체크 함수를 구현해줘. C나 해시 테이블을 사용해서 엔터. 자, 작동합니다. 이 녀석은 제가 열어둔 dictionary.c 파일을 문맥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파일럿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장된 표현이고 엄밀히 말하면 다음 토큰 예측을 하고 있죠. 토큰은 AI가 읽고 쓰는 가장 작은 단위죠. 지금 수십억 줄의 코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단어는 뭘까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뱉어내는 겁니다. GPT 작동 설명은 건너뛰고, 자, 왼쪽을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 이게 바로 체크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해시 함수와 충돌 처리 로직을 단 몇 초 만에 직조해냈습니다. 이번엔 로드 함수를 짜볼까요? 이제 로드 함수를 구현해줘. 엔터. 말 그대로 짐을 싣듯 하드디스크에 있는 사전 단어들을 메모리 위로 퍼나르는 작업이죠. 간단하죠. 이 녀석은 코드 속에 있는 //라는 주석도 읽고 우리가 정의한 데이터 꾸러미인 구조체 속에 내용물로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다 파악합니다. 마지막 거대한 빌딩의 기송관 시스템처럼 데이터를 정확한 캡슐에 담아 순식간에 보내버리는군요. 보세요. 여러분이 15시간 동안 말랍, 즉 수동으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느라 씨름하며 짠 코드를 커피 한 모금 마실 시간에 다 짰습니다. 일단 킵을 눌러서 적용하죠.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AI한테 숙제 요청을 하면 다 해주는데 우리는 대체 왜 그 개고생을 하며 배워야 하지? 하지만 여러분, 지난 15시간 동안 여러분이 키워온 그 근육 기억력은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가치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볼 줄 아는 눈, 즉 안목지가 없다면 AI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환각, 즉 존재하지도 않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도 여러분은 까맣게 모를 겁니다. 관련 어휘를 익힌 후 직접 실행하는 근육 기억력이 생기면 AI가 그 다음 모든 지루한 작업을 해결하고, 또 그러면 동료나 타자와 함께 칠판에 적힌 문제의식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해결은 AI에게 맡기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에겐 리눅스 창시자 리누스 토르발스가 말한 코드에 대한 취향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돌아가기만 하는 코드가 아니라 우아한 코드를 구별하는 능력, 그건 AI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AI는 여러분 능력을 하루아침에 증폭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벽돌공이 아닙니다. 세미콜론 하나에 집착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건축가입니다. 재미삼아 1주차 과제였던 마리오 피라미드를 짜볼까요? 이건 이제 일도 아니죠. 이제 여러분은 이 증폭된 능력을 가지고 단순한 과제 풀이를 넘어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시스템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도대체 이 모든 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방금 저는 AI로 온갖 것들을 생성해냈습니다. 가짜 사진도 만들고 초등학생 에세이도 썼죠.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뭘까요? 아니, 애초에 AI란 놈은 도대체 뭡니까?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마법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결정론적 규칙의 시대를 지나 이제 확률론적 직관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보신 그 마법 같은 기능들은 바로 그 거대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팸 메일입니다. 우리는 지메일을 쓰면 스팸이 알아서 걸러지는 걸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지하 벙커에 어떤 직원이 앉아서 이건 리얼 스팸, 이건 런천 미팅 하고 일일이 구워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코드를 쓰고 그리고 요즘엔 나이베이스 같은 통계적 알고리즘을 씁니다. 이 메일은 스팸일 확률이 99%네 라는 패턴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스팸 신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집단 지성으로 이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기 인식도 매한 가지입니다. MS나 구글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악필을 사전 학습할 리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우리 글씨를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른 종이 위에 점수로 분석하거든요. 이 획이 굽어진 각도를 보니 99.3% 확률로 숫자 8이군. 악필 의사의 처방전을 기막히게 해독하는 저 베테랑 약사의 눈썰미와 흡사합니다. 합성곱 신경망 같은 이미지 영상 분류 기술을 통해서 수많은 타인의 글씨체에서 공통된 특징을 스스로 학습한 덕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마치 베토벤의 빙의에서 갈겨 쓴 그 개발 낙서가 결국엔 헬로우 월드일 거라는 그 높은 확률을 계산해 내는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떤가요? OTT로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봤으면 이미테이션 게임도 좋아할 거라고 기가 막히게 추천하죠. 알고리즘은 단순히 장르를 본 게 아닙니다. 하버드 천재들의 창업 이야기에 가슴 뛰는 당신이라면 분명 컴퓨터란 개념을 처음 창조한 저 고독한 천재 앨런 튜링의 이야기에도 열광할 거라는 그 잠재 요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데이터베이스에는 만약 이걸 봤으면 저걸 보여줘라 라는 로직이 하드코딩된 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규칙으로는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같은 괴짜 영화의 호불호를 절대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취향이 똑같은 사람끼리도 누군가는 5점을 주고 누군가는 1점을 주는 저 기이한 예측 불가능성 말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훨씬 더 유기적이고 역동적으로 거대한 행렬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이폰 시리나 아마존 알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내뱉을 수만 가지 질문을 미리 예측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묻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각본, 만약에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건 너무 앞서나간 얘기긴 합니다. 시간을 좀 되감게 하면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는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최초의 아케이드 게임 중 하나인 펑입니다. 아주 단순한 흑백 게임이죠. 왼쪽 패들, 저 오른쪽 패들 간의 대결. 사실 어른들은 꽤나 오랜 시간 저 오른쪽 막대기를 보며 이런 말을 써왔습니다. 나 지금 컴퓨터랑 게임 중이다. 혹은 CPU랑 한판 뜬다. 마치 저 너머에 어떤 지능이 있는 것처럼 대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마주한 AI의 시초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굳이 거창하게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펑의 후속작인 벽돌 깨기입니다. 이 고전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도 본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이 왼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패들은 어디로 움직여야 하죠? 왼쪽이죠. 그래야 받으니까요. 여러분은 방금 매우 본능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 게임의 재미를 싹 빼버리고 여러분의 그 직관을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그리고 벨만 방정식이라는 수식으로 철저하게 정량적으로 설명해 볼 겁니다. 의사결정나무, 이름만 들으면 무슨 경제학이나 군사작전에 쓰이는 거목처럼 들리죠. 하지만 거품을 싹 걷어내면 그 실체는 그냥 고성능 스무고개일 뿐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남자야 여자야, 살았어 죽었어, 이렇게 끊임없이 yes or no를 묻고 따지면서 정답이 아닌 녀석들의 가지를 가차 없이 쳐내버리는 과정이죠. 불확실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는 비결, 그건 마법이 아니라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서 오답을 제거하는 이 단순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벽돌 깨기 게임을 봅시다. 이 세계는 결정론적입니다. 변수는 오직 공의 위치뿐이죠.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뭘 물어봐야 할까요? 공이 패들보다 왼쪽에 있는가? 만약 예스라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패들을 왼쪽으로 움직이세요.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반사입니다. 하지만 만약 노라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공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또 물어봐야죠. 그럼 공이 패들보다 오른쪽에 있는가? 이건 yes or no로 딱 떨어지는 질문입니다. 만약 yes라면 오른쪽으로,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그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최적의 해니까요. 자, 이걸 우리 CS50 같은 수업에서 쓰는 의사 코드로 옮겨볼까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만약 공이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가라,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것도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림과 이 코드 사이에는 완벽한 매핑이 존재합니다. 옛날 퐁이나 벽돌 깨기를 만든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직관을 기계어로 번역했을 겁니다. 하지만 틱택토라면 어떨까요? 생소하다고요. 쉽게 말해 서양판 미니 오목, 즉 삼목입니다. 삼삼간에
X와 O를 번갈아 둬서 먼저 세 줄을 잇는 사람이 이기는 아주 심플한 게임이죠. 여기는 혼자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나를 방해하려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냉혹한 적대적 세계관입니다. 자, AI는 이 전쟁을 어떻게 풀까요? 첫 번째 질문은 쉽습니다. 이번 턴에 3칸 연속으로 넣어서 게임을 끝낼 수 있나? 예스면 두말할 것 없이 거기에 두면 됩니다. 만약 노라면 그 다음 질문은 생존에 관한 겁니다. 상대방이 3칸 연속으로 넣어서 다음 턴에 끝낼 수 있나? 예스라면 당연히 거길 막아야죠. 그래야 죽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틱택토의 진짜 문제는 이길 수도 막을 필요도 없는 뻔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기서 휴리스틱, 즉 어림짐작을 씁니다. 난 정가운데가 좋아. 구석이 최고야. 심리학자들은 이걸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최적일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틱택토를 하다가 단 한 번이라도 졌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논리가 패배한 겁니다. 왜냐고요? 논리적으로 최적의 수만 둔다면 틱택토는 절대로 never 패배하기 더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워게임의 명대사처럼 최악의 경우라도 무승부, 즉 내쉬 균형에 도달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틱택토에서 지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평생 써왔을지도 모르는 혹은 썼어야만 했던 알고리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니맥스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손실을 최소화하고 내 이득을 최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도 게임의 재미는 싹 빼버리고 이걸 차가운 수학으로 바꿔봅시다. 다행히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여기 3가지 틱택토 판이 있습니다. 이긴 놈, 진 놈, 비긴 놈. 점수를 1점으로 하든 100점으로 하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황을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이죠. 학계에서는 이걸 일관된 효용함수라고 부릅니다. 쫄지 마세요. 말이 좋아 효용함수지. 쉽게 말해 AI가 느끼는 행복지수 혹은 채점표일 뿐입니다. 룰은 단순합니다. 내가 이기면 플러스 1 행복, 내가 지면 마이너스 1 불행, 비기면 빵. 그저 그럼. 자,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행복해지기 위해 점수를 최대화하려고 발악할 거고 적군인 여러분은 저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점수를 최소화하려고 덤비겠죠.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을 숫자로, 게임을 수학으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컴퓨터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즉 섀도우 복싱을 합니다. 내가 여기다 두면 쟤는 저기다 두겠지. 젠장, 그럼 난 지나? 아니야, 내가 저기다 두면 쟤는 막을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이겨. 컴퓨터는 상대방이 뼈아픈 수를 둘 거라고 가정하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내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수를 미래에서부터 역추적해서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니맥스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틱택토는 컴퓨터에겐 껌입니다. 코드로 짜면 이렇게 되죠. 야, 모든 경우의 수 다 더 보고 점수 제일 높은 걸로 골라. 우리는 못하지만 컴퓨터는 합니다. 그런데 틱택토 게임의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25만 5,168개입니다. 단순한 모론종이 사각한 개수가 아닙니다. 게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벌어지는 승리와 패배와 무승부의 모든 역사를 합친 숫자죠. 이걸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려면 꽤 걸리겠죠. 그러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틱택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 터진 게임이었던 겁니다. 틱택토는 그나마 애들 장난이죠. 어른들의 게임 체스는 어떨까요? 체스에서 딱 4수,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네가 한 번 주고받는 걸 4번만 반복한다고 칩시다. 고작 게임 초반부인데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요? 무려 850억 개가 넘습니다. 그럼 바둑은요? 똑같이 사수만 둬도 266경개가 나옵니다. 공이 무려 18개나 들죠. 여기서 우리는 깔끔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합니다. 제 컴퓨터 메모리도 부족하고 제 남은 수명을 다 갈아 넣어도 이 숫자를 계산하다가 늙어 죽을 테니까요. 이 계산 불가능한 벽 앞에서 우리는 과연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공지능의 영역입니다. 더 이상 단순하게 if else 코드를 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규칙으로는 세상의 복잡함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대신 여러분은 코드를 간접적으로 짭니다. 문제를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어떻게 이길지 스스로 알아내도록 목적만을 던져주는 겁니다. 좋은 상태는 보상 플러스 1으로, 나쁜 상태는 처벌 마이너스 1으로 정의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은 컴퓨터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머신 러닝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상과 처벌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강화학습이죠. 사실 우리 인간도 이 강화학습을 매일 씁니다. 여기 재미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로봇에게 팬케이크 플립, 즉 팬케이크 뒤집기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처음엔 엉망이죠. 이 로봇은 지금 팬케이크가 뭔지도 모르는 무작위 탐색 상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 디테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자가 보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캔디, 즉 플러스 점수죠. 잘 뒤집으면 디지털 쿠키를 줍니다. 바닥에 패대기 치면 사랑의 매, 즉 처벌을 내립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스키너가 쥐를 훈련시켰던 조건적 조건화와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미 전문가시겠죠. 아이들에게 아이 잘했어 칭찬하고 그건 안 돼 훈육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배경에 보이는 바는 XYZ 좌표 움직임을 수치화해서 디지털 캔디를 받게 만든 화면입니다. 로봇이 50번쯤 혼나고 나니까 보세요. 점점 더 능숙해져서 호호 저도 연습 좀 해왔습니다. 강화 학습을 살펴보았는데 자 이번엔 게임입니다. 노란 점이 용암을 피해서 출구로 가야 합니다. 처음엔 막 가다가 용암에 빠져 죽죠. 그 기억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가 우연히 성공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이 노란색 점이 당신입니다. 여기 초록색 공간이 출구인데 $100 지폐라고 가정하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제 용암 구덩이가 펼쳐집니다. $100도 못 받고 목숨도 잃습니다. 꽤 단순한 1차원 게임으로 보이지만 젤다의 전설 같은 2차원 게임으로 확장시키면 위아래 좌우로 확장돼서 운 또한 중요해지죠. 자 이렇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이 빨간색 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란 점이 이리로 갔다가 다시 저리로 가면 아 용암 구덩이로 빠질 걸 미처 몰랐네. 위에 빨간색 선을 표시해야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도 죽으니까 선을 그리고 결국 이 한 차례 성공을 통해 보상받습니다. 그 성공한 길만 주구장창 다닙니다. 마치 제가 30년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똑같은 길만 외워서 다니듯이요. 저는 이걸 활용이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최선일까요? 이 솔루션의 단점이 뭘까요? 정확합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더 짧은 지름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는 길만 고집했기 때문에 진정한 최적해를 놓치고 국소 최적해에 갇혀버린 겁니다. 제한된 범위에서는 최적의 값이었지만요. 얘는 인생과 똑같은데 저는 식당에 가면 실패하기 싫어서 늘 먹던 메뉴만 시킵니다. 더 맛있는 메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젠 AI를 써서 문제를 해결할 탐험 정신에 입각해보죠. 탐색 vs 활용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경험을 안전하게만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가끔은 미친 척하고 무작위를 섞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걸 압실론이라는 변수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10%의 확률로 아주 특이한 음식을 주문해보는 겁니다. 당장은 손에 좀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지름길, 더 위대한 승리를 발견해서 저녁 최적해에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먹던 음식보다 훨씬 사랑하는 요리를 발견하는 일 말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미로에 적용해 봅시다. 맨날 가던 안전한 길 대신 가끔은 벽에 부딪히더라도 샛길로 빠져보는 거죠. 그러다 우연히 더 짧은 지름길을 발견하면 그때 왕창 점수를 퍼주면 됩니다. 그럼 AI는 깨닫겠죠. 아, 가끔은 딴짓을 하는 게 남는 장사구나. 이 원리를 고전 게임 벽돌 깨기에 적용해 봅시다. 처음엔 이 막대기 패들이 마치 술 취한 취객처럼 비틀거립니다. 공을 놓치기 일쑤죠. 하지만 이 녀석이 200번쯤 죽으면서 처절한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까 드디어 룰을 깨달았습니다. 디지털 캔디의 달콤함도 맛봤죠.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보셨습니까? 바로 터널링입니다. 녀석은 한쪽 벽을 집중적으로 파서 구멍을 뚫고 공을 천장 위로 보내버리는 꼼수를 부립니다. 저라면 패드를 움직일 필요도 없이 점수가 폭발하거든요.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이건 제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가 계속 점수를 최대화하려고 머리를 굴리다가 스스로 이게 최적의 길이야 라고 판단해서 찾아낸 장발적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기계가 지각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계가 진행에 눈을 뜨는 약간은 무서운 순간이죠. 자, 여기서 AI, 머신 러닝이라는 맥락에서 또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바로 지도 학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수년간 써왔습니다. 아까 말한 스팸 필터는 런천 미트와 구별하는 관리자 감독하에 이루어졌죠. 그 관리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였고 일일이 이메일을 스팸 폴더로 집어넣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지메일에서 습관적으로 단축키를 눌렀습니다. 야, 이건 스팸이야. 네가 잡았어야지. 아, 이게 스팸인 줄 몰랐네. 오케이, 학습 완료. 저는 본의 아니게 구글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고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 약 18억 명 사용자가 훈련 교관인 셈이죠. 인간이 루프 안에 들어가서 기계에게 정답을 떠먹여주는 거죠. AI는 알고리즘 전당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지 인간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를 지구촌 가내수공업처럼 라벨링하면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직원이 매일 쏟아지는 수십억 개 이메일과 비디오를 일일이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인간은 지치고 실수를 하고 무엇보다 비쌉니다. 인간이 병목이다. 이것이 지도학습의 치명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손을 덜 타는 좀 더 진화된 모델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딥러닝의 세계가 열립니다. 더 이상 인간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데이터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죠. 이 기술의 영감은 우리 뇌에서 왔습니다. 과거엔 신경망이라 불렸지만 한동안 관심과 지원금 문제로 인해 금기어 취급을 받다가 2006년 제프리 힌튼 교수님에 의해 딥러닝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 기술,
심지어 러버덕도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기반이죠. 여기 좀 추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뉴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녀석이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뇌에서 전기 신호가 찌릿하고 가서 손을 들게 만듭니다. 생물학 시간엔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우리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생물학을 싹 걷어내고 단순화합니다. 기묘한 뉴런 대신 그냥 작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복잡한 신경 조직은 그냥 직선으로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걸 그래프라고 부르죠. 인풋 뉴런 2개가 있고 아웃풋 뉴런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바로 지능을 수학으로 환원한 구조입니다. 자, 훈련받지 않은 신경망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 2차원 세상에 점 2개가 있습니다. 파랑 대 빨강.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가운데 직선을 긋는 겁니다. 왼쪽은 파랑, 오른쪽은 빨강. 끝! 하지만 데이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요. 직선 하나로는 어림도 없죠. 딥러닝은 마치 구겨진 종이를 펴듯이 공간 자체를 비틀고 구부려서 정답을 찾아냅니다. AX 플러스 Y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우리는 이 공식에 들어갈 ABC 같은 4개 변수값을 찾는 겁니다. 이 값이 양수면 파랑, 음수면 빨강이라고 예측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의 신경망은 동그라미 3개짜리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게 수십억 개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수많은 선 하나하나에는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된 수학적 값, 즉 가중치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공포가 시작됩니다. 제가 컴퓨터 과학자로서 이 뉴런들이 뭔지는 압니다. 출력이 뭔지도 알죠. 하지만 이 기계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본다면 저 중간에 있는 수억 개 뉴런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why 저 선의 가중치가 하필 0.73인지 저는 모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습도와 기압 데이터를 넣어서 비가 올 확률을 맞추게 할 수도 있고 광고비 데이터를 넣어서 매출을 예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은 완전한 미지수입니다. 기계는 고양이를 인식할 줄 알지만 고양이가 뭔지는 이해 못하는 것과 같죠. 이것이 바로 역폴라니의 역설이자 우리가 마주한 블랙박스의 공포입니다. 우리는 이제 뚜껑을 덮고 그 결과를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블랙박스가 바로 우리 CS50 러버덕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오리, 그리고 클로드, 제미나이,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즉 LLM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지금 보시는 건 최근 몇 년 사이 이 분야를 그야말로 하드캐리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논문들입니다. 특히 2017년 구글이 발표한 이 논문,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GPT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트랜스포머 모델이 탄생했죠.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름이 참 길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 정보로 훈련된 거대한 신경망입니다. 도대체 이 GPT의 뚜껑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문단이 하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의 주다. 동쪽으로는 대서양과 맞닿아 있다. 이 주의 수도는 매사추세츠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답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AI 모델에게 이건 악몽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힌트가 되는 매사추세츠는 문장 맨 앞에 있는데 정답 빈칸은 맨 뒤에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AI가 읽다가 까먹어버리기 일쑤였거든요. 게다가 중간에는 매사추세츠 대신 그냥 주라고 퉁쳐서 부르죠. 멍청한 AI 입장에서는 앞에 그 매사추세츠랑 뒤에 그 주가 같은 건지 아닌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문장을 쪼개고 각 단어를 숫자로 바꿉니다. 이걸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라는 단어 하나를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1536개의 좌표값을 가진 거대한 팩터로 바꿉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XY 2차원 평면이 아닙니다. 저기 가상공간 어딘가에 있는 상상도 못할 1536차원의 우주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냐면 단어들의 의미를 수학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왕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기가 막히게 여왕의 좌표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GPT의 심장 attention이 등장합니다. 이 기술은 문장 속 물리적 거리를 소멸시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매사추세츠와 주 사이를 잇는 선이 다른 선들보다 훨씬 굵죠. AI가 계산해낸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둘은 영혼의 단짝이구나. 반면에 이스나 더 같은 단어들의 연결선은 치실처럼 얇습니다. 정답을 찾는데 영양가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신경망에 집어넣습니다. 결국 이 LLM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저 거대한 통계 모델일 뿐입니다. 레딧 게시물, 구글 검색 결과, 위키피디아 등등등 온라인에서 찾고 학습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1536차원의 우주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문맥에서 다음에 튀어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는 뭐지? 그 확률 계산의 결과 정답은 다행히도 보스턴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녀석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계산하는 앵무새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기억하십시오. 이 기계의 정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CS50의 오리 녀석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하향 압력, 즉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 같은 기술로 녀석을 억누르려 노력했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hallucination, 즉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취객처럼 AI가 없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지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인터넷에 있는 어떤 미친 사람이 쓴 풍자나 농담을 AI가 이건 권위 있는 정보인데 하고 진지하게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빠서일 수도 있죠. 아까 말한 그 탐색 기억나시죠? 10% 혹은 1%의 확률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거대 신경망 안에서 AI가 하필이면 그 1%의 확률로 방향을 꺾어서 확률 분포의 저 꼬리에 있는 오답을 엄청난 자신감으로 뱉어낸 겁니다. 자, 오늘 강좌의 마지막은 이 시로 끝내고 싶군요. 저를 포함해 많은 분이 어릴 때 읽고 자랐을 쉘 실버스타인의 시입니다. 제목은 숙제기계. 놀랍게도 1981년에 있던 그 시인이 오늘날 우리의 AI 상황을 소름 돋게 예언한 듯합니다. 숙제기계, 숙제기계예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발명품이요. 숙제를 집어넣고 코인 하나 딸깍, 스위치를 딱 켜면 10초 만에 끝. 숙제가 아주 깔끔하고 빠르게 튀어나오지. 자, 여기 나왔다. 어디 보자. 9 더하기 4는 3? Holy shit. 자, CS50이었습니다.